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목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첫 조사에서 이미 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조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 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어제 강제 구인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예. 공수처에 그 체포돼서 갔을 때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 했잖아요. 예. 다만 이제 공수처에 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할 말을 다 했다. 그래서 공수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뻔히 예상이 되는데 예. 자, 강제 구인이라는 거를 가서 무려 6시간 동안 거기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뻔히 결과가 예상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문조사 정도로 뭐 협의를 한다든가 여하튼 조율을 거쳐서 뭔가 저런 식의 뭐 시간 낭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공수처가 이것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좀 본말이 전도된 듯한 여러 수사 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해 안 가는 행동이다. 뭐 사실 다른 사람들은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공수처만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강제 구인에 나선다는 입장이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것 같은데 뭐 방문 조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좀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강제 구인을 했다고 치자 이거죠. 예. 해서 이제 공수처 조사실에 데려다 놨어요. 예. 근데 입을 안 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보인다니까요. 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근데 이거 첫 출발은 어디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거를 본인이 욕심을 내서 지금 수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제 구인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공수처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변호인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도 네.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권력 이런 게 막강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증거 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야당 대표에 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증거인멸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지위라는 것이 줄 수 있는 영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가족까지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지금 세간에 야당을 중심으로긴 하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많이 국정에 관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것이 외부에 또 영향을 주거나 말을 맞추거나 어떤 증거를 인멸하는 어떤 데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아닌 일반 범죄 혐의자였다면 이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좀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직위와 권력을 감안할 때 내려진 조치로 이해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는 거부를 하고 있지만 오늘 있을 탄핵 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나와서 어떤 얘기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부터 직접적으로 출석을 해서 변론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어권을 위한 고육지책인 성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지금 구속 기간입니다만 헌법재판소의 변론에 출석할 경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어떤 공수처의
인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양수 겸장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 어떤 말씀을 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 체포 집행한 직후에 어떻게 보면 본인 소셜 미디어에 한 8,000자 정도 되는 6필 원고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사실상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구두 변론할 내용을 그때 밝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핵심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뭐 인사와 더불어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현 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인식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비상계엄 자체의 정당성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것이고 강론으로 들어갔을 예. 때에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본인이 어떤 그 예방적 차원에서의 어떤 계엄이라든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할 건데 다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 조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조사를 뒤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허용할 것인지 예. 아니면 어떤 그 헌법재판소와 오늘은 그냥 출석해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어떤 시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어떤 기회를 줄 것인지는 오늘 재판정에서의 어떤 그 재판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을 했지만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재판부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어떤 재판부에게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번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게 어떤 좀 유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유리한 것을 넘어서 어쨌든 본인이 적극적으로 출석하겠다라고 예. 해서 방어권 보장하는 것이 직접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더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 등을 이유로 해서 헌법소의 의지가 없어 탄핵한다. 그런 설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펴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방어권 전략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다만 그것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망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평가할지 그 부분은 헌법재판관님들의 몫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탄핵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다 이러면서 변호인 측이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김 전 장관의 이제 주장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 모레 23일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합니다. 첫 증인신문이 될 텐데요. 아마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개헌 관련된 논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뭐 포고령 작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른바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되었다는 그 쪽지 비상입법기구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그 쪽지에 관한 부분 당연히 증인신문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또 이제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라는 측면들 에서는 사실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거든요.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것을 작성했다라고 진술을 하더라도 당시 이걸 최상목 당시 장관에게 전달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장관이 작성을 한 후에 대통령이 어떻게 검토하고 승인을 한 후에 이게 쪽지가 나아가게 된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을 증인심을 하다 보면은 대통령의 책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심에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갑작스럽게 밝히면서 네. 지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력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이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평화적인 목소리, 평화적인 방식의 메시지를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폭력 사태들은 대통령에게도 최종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폭력은 용인되거나 또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의 위치가 사실 이런 소요 사태라든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해요. 거기는 바로 대로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대로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그 시위 사태가 법원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위험성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이를 선동한 자 윤상현 법원의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어요. 곧 훈방 조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법원과 경찰이 더 철저하게 제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현안 질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서부지법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여야 모두 뭐 이 부분을 옹호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부분을 이제 정치적 시각으로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서 뭐 상대방한테 더 책임이 있다. 심지어는 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이 선동했다 그러는데 네.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곧 훈방될 거다라는 얘기는 저 폭력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폭력 사태에 대한 선동이 되죠? 폭력 사태가 혹시 있기 전에 예. 그런 얘기를 해서 훈방될 거기 때문에 이거 점령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혹시 예. 모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라는 이 어찌 보면 그 불행한 사태를 정치권이 자기들 그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 법사위에서도 저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는 게 참 슬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윤상현 의원이 이 강남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하는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 의원직 재명을 추진할 거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윤상현 그 의원이 강남 서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는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민원인의 민원에 의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면 국회의원으로서는 하는 일이죠. 근데 네.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게 청탁이 됐다거나 거기서 답을 요구해가지고 답을 들었다든가 그래서 그 들은 답을 실제로 그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훈방될 거라고 얘기한 게 답을 이야기한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뭐 부적절함을 넘어서 청탁이 될 수도 있고 권한의 남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에 결론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낼게, 우리가 결과를 만들게, 제명을 할게라고 한다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도 너무 과하게 너무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조금 더 절차를 밟아가면서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안정된 수권 세력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경찰에서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여기서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시위대 절반 이상이 20, 30대라고 해요. 젊은 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집회하면은 뭐 60, 70 세대 전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그 일반적인 시각이 예. 있었는데 최근에 좀 그 김상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30 젊은 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좀 증대되는 사태를 어떻게 보면 하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번에는 2030뿐만 아니고 10대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40대, 50대 나아가 60, 70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젊은 세대가 상당수 절반 이상 된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 아스팔트 보수라고 얘기했던 분들보다 그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폭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화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단이 상당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법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 대한 이런 그 물리적 행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좀 흥분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결국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떤 강공으로 어떻게 보면 엄하게만 처벌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법원에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네. 열었고요. 이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정하게 선처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뿐만 아니라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겠지만 저렇게 법원 외곽의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파손이 많이 됐고요.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도 뭐 유리창뿐만 아니라 뭐 모니터라든지 관련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파손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단 서부지법이 잠정적으로 피해액을 좀 추산해 봤더니 6억에서 7억 정도가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청구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또 엄격하게 대처한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 예. 더 심각한 건 전 이거라고 봐요. 저렇게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 차은경 그 판사를 예. 특정해서 찾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차은경 판사가 발견이 됐다면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 엄하게 좀 다뤄서 누구를 특정해가지고 거기에 위를 가려는 거는 다음에 못하도록 일벌백계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네. 있어서는 안 될 예.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소식도 짚어볼 네. 텐데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은 39%로 오차 범위 밖에서 여당이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도층이 최근 여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최병묵 편집장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중도층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변했다 하는 거는 저는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 조치를 취한 거는 방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사실 모든 정치 행위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 이후에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 민주당이 행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든가 아니면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든가 뭐 아니면 뭐 내란죄 뭐 이런 걸 포함시켜서 예. 그 국회 탄핵 수초안을 가결시켜 놓고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그 내란죄 부분을 드러냈다든가 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이건 뭐 공정하지 않다. 근데 특히 2030 등을 비롯한 이 젊은 층에서는 그 이 공정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공정하지 않은데 그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그 저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상당수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예. 자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무리수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의 반사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전략은 현명한 전략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것도 별로 현명한 전략은 예.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마 응답자들한테 물어보면 국민의힘의 태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나 뭐 지금 서부지법 예. 폭력 사태나 이런 데도 완벽하게 선을 긋지 못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텐데 여론이라는 거는 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비판할 지점은 좀 희석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세대별로도 좀 살펴보면요. 눈에 띄는 게 2030 세대의 지지율 추이거든요. 2030 세대 한 달 사이에 뭐 여당 지지율 상승세로 좀 보이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정성을 들어주셨는데 네. 왜 2030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의 정치 구조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당에서 뭐 굉장히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대안 세력으로 야당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야당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또 보게 되면은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경제를 챙기거나 민생을 챙기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대안 세력으로 보이겠죠. 근데 여당을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야당에서도 보이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정하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20대, 30대 또 안정희구성이 상당히 좀 커진 그 세대로 지금 예.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정적인 어떤 국가 미래를 상정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약간 패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상황 관리에 패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불법 대 법치 내지는 예. 혼자 이제 독주 대 민주주의 이런 식의 구도로 가게 놔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거를 견제하고 그쪽으로 잘 가게 비판하는 정도에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마치 이거를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법치 대 불법 이 구도가 깨지고 여야의 정쟁 구도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당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예. 선호도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보시는 것처럼 46.2%와 48.6%로 오차범위 내 결과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탄핵 전국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뭐라고 분석하세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지난 한 달 반 동안은 예. 사실상 민주당 과도 정부가 아니었겠습니까? 실질적인 전국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끌고 갔는데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 있는 한마디로 국민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때다. 윤석열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이런 것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 한마디로 사법 절차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KTX급으로 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는 달팽이급으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은 또 한 번 이런 부분이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예.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내지 탄핵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시장 경제 이런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어떤 부분이 좀 분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훨씬 높지만 예. 여전히 정권 교체보다는 오히려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는 것은 마치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분리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연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민주당으로서의 급격한 어떤 여론 쏠림이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도 봅니다. 네, 여론조사가 모든 민심을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추이를 보면 일단은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요.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좀 여론이 결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주장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보수 진영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위기 속에서 결집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세가 더욱 커지고 검증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기 대선 국면이 보다 확실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 못지않게 또 진보 진영의 결집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이는 변동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됩니다. 네. 네, 최병록 편집장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의 왜곡과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면서 지금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들의 기자 경험으로 보면 대개 이제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나왔을 때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믿지 않기 시작해요.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믿지 않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 저 여론조사 업체가 이건 조작했을 거야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오늘 그 관련 업체 중에 하나를 방문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여론도 검열해? 여론조사 업체도 검열해? 아마 이런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어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만 민주당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한 수십 개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면접이든 ARS든 다 거의 비슷한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또 한 번 여론조사 어떤 민심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들 소지, 빌미를 줬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그 어떤 지지율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또 예고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응에 패착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두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 내 결과였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